자, 드디어 우리 당국대학교 명제읽기 오전반 수업 5월 15일 수업을 지금 이제 미리 녹화한 걸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오이디푸스 왕을 끝냈다 이 말이죠. 이어지는 얘기는 안티고네. 근데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그 책을 이어서 보면 되고 121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룸에 있어서 이제 흐름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몇 마디를 하겠는데, 자,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 시간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얘기는 뭐냐 이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다루게 될 부분 대략 뭐 140페이지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안티고네 이야기에서도 일부만 하게 됩니다. 자, 이래 됐을 때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오늘 내용은 그 앞선 오이디푸스 왕의 내용과 같은 스토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비극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눈을 찔러서 자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동시에 자기 부인이자 어머니였던 그 이름이 이오카스테는 이 견디지 못하고 그죠? 그 비극을 그래서 스스로 suicide, 자결하게 됐고,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가 그 다스리던 테바이를 떠나기 전에 크레온이라고 하는 아마도 그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나라를 물려받게 될 그의 처남이자 외삼촌인 크레온에게 부탁하고 떠나는 내용까지 나오죠. 자기 남자 아들들과 딸들에 대해서 잘 봐달라. 뭐 그 얘기하고 끝나는 게 지난 시간까지 스토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 제목이 안티고네인데 안티고네는 바로 이 오이디푸스가 그의 어머니였던, 그리고 이후에는 자기 부인이 되어버렸던 이오카스테로부터 낳은 자식이 되는데 그 딸들 중에 큰 딸로 추정되는 사람이 안티고네가 됩니다. 자, 안티고네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오늘부터 다루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안티고네는 그의 여동생인 이스메네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읽어 나가면 알게 되는데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하고 오늘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있어요. 자기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안티고네로서는 오빠뻘이 되는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입장이 달라서 정치적으로 분쟁을 벌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서로 결투를 벌이고, 그러다가 이 결투 도중에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둘 다 죽게 되는 또 한 번의 비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거고 이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두 자식에 대한 처리를 놓고 이제 그 크레온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어떻게 돼? 자기의 누나의 그 자식이니까 조카뻘 되는 애들을 하나는 인정을 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읽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 처리를 놓고 입장이 다른데 일단은 그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남매지간이라고 하는 그 죽은 두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누이지간이 되는 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가 바라보는 정치적 입장이 다릅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크레온이 이 장례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어떤 누구의 무덤에서 시체가 이제 도둑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늘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몇 단계로 제가 이제 나눠서 봤는데 한 4단계 정도로 이 4단계를 좀 얘기를 하자면 1단계가 1행에서 102행까지 나오는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두 자매들 간의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언니라고 보이는 안티고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동생이 되는 이스메네가 대화를 나누는 게 나옵니다. 먼저 정립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립가 전에 바로 이 사람들의 대화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 대화를 통해서 미미하게 암시되는 바가 바로 오이디푸스가 죽은 이후 남은 자식들에게 불행이 벌어진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아들이었던 에테오클레스 그리고 난 다음 플리네이케스가 서로 결투를 벌이다가 죽게 되는 비극이 우리가 지금 직접 안 다뤄지는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그리고 이후 권력을 잡은 그들의 삼촌이 되는 외삼촌이죠. 크레온이 이 두 형제들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취급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장례식을 놓고 이제 고민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크레온의 입장은 각자에게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심하고 현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는데 열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자매들 간에 이제 대화가 계속되는데 소심하고 현실적인 캐릭터를 지니는 동생뻘인 이스메네라고 하는 이 오이디푸스의 딸은 현재 상황이 주어진 대로 크레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 자식들 중에 에테오클레스는 후이 장례하고 그에게 대들었던 플리네이케스에 대해서는 불순하게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장례식을 안 치르고 그대로 시체를 방치해두겠다 하는 이 입장을 밝힌 크레온의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스메네는. 그러나 여기에 불만을 여겼던 언니가 되는 안티고네는 그게 아니고 자기 죽은 오빠가 되는 이 플리네이케스에 대한 장례식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두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그 대화를 막 하다가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해갖고는 퇴장하는 게 1단계. 두 번째 단계 되면 장면이 또 달라지는데 이제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면 코로스와 코루스 장관의 대화가 나옵니다. 100에서 161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 대해서 행 구분이 좀 이상한 걸 제가 각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알겠는데 행이 좀 엉성하게 나오죠.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거하고 몇 행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2단계에서는 등장가로 시작되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 등장가가 나오죠. 코로스와 코루스 장관의 대화가 나오고 이제 대화의 주된 내용은 서로 대결을 벌였던 두 오이디푸스의 아들들의 비극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해석상으로는 이러한 비극을 신돌이 주도한 것으로 암시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뒤에서 조종을 했다고 보는 거죠. 신들의 이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바로 제우스죠. 그죠? 제우스와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레스가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음에 이 두 형제가 즉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서로 격투를 벌이는 것을 굉장히 환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신화적 요소를 지니는 이 소포클레스의 작품은 이 대목에서 오이디푸스의 비극이 바로 신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임을 또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3단계로 가면 장면이 다시 바뀌면서 162에서 222행까지가 나오는데 테바에 닥친 바로 그 장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크레온하고 주변에 모여있던 경험이 풍부한 원로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나온다. 크레온이 긴 연설을 하죠. 그런 속에서 코로스장이 가끔 가다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크레온이 왜 이제 두 조카들에 대한 입장이 다르냐면은 그 사람이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는 도시를 위해 싸우다 죽은 거로 생각해서 에테오클레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맞섰다고 해서 그 동생 되는 플리네이케스는 불충스러운 사람이다. 반역적이다라고 해갖고 이런 사람은 장례 치러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주변 사람들 자꾸 설득하는 내용이 이 3단계에 나오는 그 크레온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대충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단계는 223행에서 332행까지 네 번째 단계인데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자, 크레온에게로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이 보초 서는 사람이거든요. 경계병이 가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이들이 무덤을 지키는 도중 시신을 갖다가 도둑을 당했대. 그걸 못 찾아낸 거죠. 그러면 누구 건지는 여기 안 나와요. 누구의 시신인지.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플리네이케스가 그 뭡니까 국가적으로 그 장례식을 안 치러준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끝까지 봐야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측일 뿐인데 그래서
이게 왜 도둑질을 당했는지 궁금해서 크레온이 알아보려고. 혹시라도 반역자가 일어나서 그 죽은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하고 결탁된 정치적인 내용이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텍스트가 비치는 어떤 암시적인 내용이다. 동시에 시신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보고에 크레온은 파수꾼을 자꾸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하는 파수꾼은 자기는 정확한 건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져 갖고 이 시체를 잃어먹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온은 자꾸 너 돈 받고 매수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고는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원문을 보시면 되는데 121페이지부터 보면서 한번 필요한 데를 붙잡고 우리가 설명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티고네가 먼저 대사를 하게 되죠. 121페이지 1행. 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자매 이스메네의 머리여. 누구의 머리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부르는 표현법이라고 그랬죠. 이스메네 여라고 하는 말을 머리 여라고 쓴다는 것이죠. 야, 너는 아느냐? 오이디푸스에게서 비롯된 재앙 중 제우스께서 아직 살아있는 우리 둘에게 이루지 않으신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자, 이 사이에 벌어진 건 뭐냐면 이미 자기들 오빠라고 하는 두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게 되는 이런 비극까지 우리가 겪었는데, 자, 그 전에 있는 비극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이 자기 아버지는 추방당, 어머니는 자기라고. 그런데 그 남겨진 자식 그 오빠 둘이는 서로 싸우다가 둘 다 죽고. 여기까지면 비극이 어마어마한데 혹시 또 우리가 둘이 살아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비극이 어떻게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비극이 어마어마하게 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우리만 비극 당하면 당할 거 다 당했다. 우리는 또 비극을 당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 굉장히 지금 상황이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둘이가 당하고 있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나는 고통스럽지 않은 것, 피해와 동떨어진 것, 수치스럽지 않은 것, 모욕되지 않은 것을 너와 나의 재난 속에서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비극을 당해갖고 왔다라고 하는 그 가족사의 이 끊임없는 지속적인 불운을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122페이지 넘어오는데 장군께서 온 도시에 또 무슨 폭우를 내리셨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냐? 폭우 알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뭐라고 지배자가 공지사항을 내는 거. 이게 폭우입니다. 폭우. 우리가 이제 전쟁하기 전에 국제규약에 의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우리가 너희한테 한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선전포고라고 그러죠. 선전포고. 이런 거 알아야 돼. 요즘 선전포고 안 하고 전쟁하는 거 완전 위반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수술하기 전에도 수술하기 전에 그 보호자의 서명을 받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나중에 사고 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선전포고라는 거죠. 포고라는 개념을 말 나온 김에 현대국가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네, 선전포고. 2차 대전 같은 것도 전부 다 터지고 난 다음에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터지기 전에 하는 게 더 깔끔한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프릭스 에르 클레오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선언하는 거죠. 예, 프릭스 에르 클레오룸. 선전포고, 그죠? 선전포고 없다는 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여기서 포고는 국가에서 그냥 중요한 일을 갖다가 공지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포고가 관련된 게 이게 선전포고다. 크릭스 에르 클레오룸이라 해가지고 이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선전포고다. 자, 그런데 선전포고를 하는 거는 이제 전쟁이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장군이 포고를 내는데 이 장군이 누구냐면은 크레온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장군이라고 해도 되고 지배자라고 해도 되고 지금 오이디푸스가 떠난 빈자리 이 사람이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자가 바로 이 크레온이 됐다는 거죠. 너는 무슨 소식을 들어 알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원수들에게서 친구들에게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냐?
하고 이제 이스메한테 이제 묻고 있으니까 이스메는 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안티고네언이 좋은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친구들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저는 듣지 못했어요. 우리 둘이 두 오라비를 이룰 때 오라비라 그러죠. 오라버니 동생을 얘기할 때 그 자기가 이제 남자 형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자기보다 나이 많든지 어리든지 그랬을 때 나이 많은 걸 오라비라 그러고 남동생에 대해서는 오라비라고 하지 않죠. 그걸 그냥 동생이라고 해요. 동생이라고 해.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오라비. 그래서 이제 오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초등학교용 단어인데 요즘 잘 안 쓰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는데 중요한 한국말이죠. 이게 이제 한자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이 오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오누이. 오누이가 바로 어떤 관계냐면 이제 형제 자매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가 무슨 지간이다? 이게 자식으로서 결합된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브라더리나 시스터라고 해서 영어는 구분이 되는데 한국말에서는 이 남자 여자가 같은 학렬에서 형제 자매 관계를 형성하는 이 오누이라고 합니다. 오누이. 오누이라고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나이 많을 수도 있고 남자가 많을 수도 있고 이 오누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여기서는 자매지간이죠. 자매지간인데 자 우리 둘이 두 오라비를 이룰 때부터 그들은 서로의 손에 한날 죽었지요. 자 그래서 설명은 사에 있습니다. 사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텍스트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번역한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눈을 찌르고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합의를 어떻게 보냐면 둘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다스리기로 했는데 에테오클레스가 약속을 어기고 왕권을 내놓지 않자 플리네이케스라고 하는 자가 아르고스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드라스토스의 사위가 되고 그의 돈, 남의 나라 왕한테 가서 사위가 돼서 전략적으로 사위된 게 군사력을 지원받기 위해서 한 거죠. 그 군대를 몰아서 테바이를 침공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테바이 입장에서는 반역자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아마 크레온이 그걸 갖다가 문제시해서 본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둘은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크레온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어가지고는 아주 쉽게 그냥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건 이제 왕국이기 때문에 왕이 없어지면은 그 보통은 세습이라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왕권도 이어버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레온이 막바로 권력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런 비극의 이익을 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스면의 대사로 가는데요. 저는 아르고스의 군대가 지난밤 도주한 뒤로 행운을 주는 것이든 손해를 주는 것이든 그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안티고네의 이제 답변입니다. 나도 그런 줄 알고 있단다. 그래서 너를 궁전 문 밖으로 불러낸 거야. 둘이 비밀스럽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메네가 물어보죠. 무슨 일인가요? 틀림없이 언니는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티고네가 얘기를 하는 게 크레온께서는 우리 둘의 두 오라비 중 하나는 장례를 치러줄 만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이의 장례는 금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크레온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에테오클레스 오라버니에 대해서는 관습을 정당하게 따르는 게 옳다고 여겨 땅에 묻었다. 저승의 사자들 사이에 존중받도록. 하지만 다른 사람, 즉 플리네이케스 오빠의 지시는 묻지도 말고 누구 하나 애곡하지도 말라고 시민들에게 포고를 내렸다더라. 자, 잘 보세요. 우리 각주사에서 나온 설명을 보게 되면은 그 두 아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왕권에 관한 이 다툼을 하다가 합의 본 게 번갈아 가면서 다스리려고 하다가 먼저 약속 위반을 누가 하냐면 에테오클레스가 해갖고
플리네이케스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쳐들어와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인 것까지 나왔죠. 그러면 원인 제공은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크레온처럼 봐서는 안 되고 이대로를 우리가 사실로 여긴다라고 한다면은 약속을 먼저 어긴 놈이 문제니까 에테오클레스에게 차라리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니까 안티고네의 판단은 합리적인 생각은 맞죠. 근데 크레온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인 애를 갖다가 더 싫어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이제 들어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이라고 이제 안티고네가 나오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요런 거에서 이제 언어적인 어떤 중요한 걸 좀 짚어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남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보통 이 추상명사로 정의하기를 두고 해야 되는데, 풍문이 있고 소문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인데 풍문으로 들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소문도 있고 뉘앙스가 다르긴 해도 같은 말입니다. 남이 뭐라고 전하는 말들 소문 듣고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이건 오피셜이 아니긴 한데, 자, 그래서 풍문이란 말이 있고 소문이란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영어로 보면은 조금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풍문은 영어에서 루머로 많이 이해해요. 루머란 말하죠. 무슨 루머가 날 돌더라. 근데 이 소문 같은 경우는 리포트라고 나와요. 그러면 리포트는 보고란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게, 풍문하고 소문을 봤을 때는 소문이 좀 더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가깝고 풍문은 덜 입증돼. 그러니까 정확도가 밑에 게 더 높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풍문은 루머가 되고 소문은 리포트가 되게 된다. 이게 오피셜에 가까운 건 밑으로 가야 돼요. 소문이. 제가 생각하기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풍문이 있고 소문이 있다는 거죠. 보통 루머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뭐 남들이 뭐라 떠드는데 흥미거리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공식적인 통로가 아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해갔기 때문에 정확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리포트는 보통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뭔가 글을 내기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주 높다고 봐야 되죠. 물론 이것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기사 중에도 그 틀린 것이 많기 때문에 틀리면 빨리 정정을 해야죠. 그죠? 정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according to 이 말이죠. 그죠? 뭐에 따르면 the statement of 뭐 어떤 사람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의 말에 따른다는 건 오피셜이 아니라는 거죠. 오피셜이 아니고 그냥 떠도는 소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풍문에 가까운 얘기가 된다. 바람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틀린 걸 수도 있고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장래에 대한 예의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안티고네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에테오클레스라고 하는 애한테는 그 예의를 갖추라는 거고, 플리네이케스는 크레온이 나쁘게 봐서 얘는 아마도 외국에서 군대를 끌어들여서 자기 나라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반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말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대우를 해주지 말고 그냥 안 묻어주고 그냥 뭐 시체를 다른 동물들이 뭐 먹든지 말든지 간에 간섭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1행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훌륭하신 크레온께서 이 같은 내용을 너와 나에게 나도 거기 포함된다고 생각해 보고했다더라.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명확히 선포하러 여기로 온다더라 이 말이죠. 또 그 일을 사소히 여기지 않아서 이 일들 중 어느 것이든 어긴 자는 도시 가운데에서 시민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도록 규정했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법을 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크레온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돌로 처형해 버리는 거, 이 무서운 말인데 이걸 뭐래?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많이 있었던 이 돌로 죽이는 사형법입니다. 사형법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건데 이 중동 지역에서 많이 했던 게 페르슈타이니궁이라고 하는, 슈타이니궁이라. 자, 이 뭔 말이냐? 이 독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는 영어대로 있겠죠, 그죠? 자, 페르슈타이니궁이라고 하는 게 돌로 사람을 치는 습관이 있다. 어디? 중동 지역의 관습이.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대목은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이슬람의 극형이에요. 이슬람 제국의 우리 이슬람 많죠.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사우디도 있고 뭐 이런 이슬람 있죠, 그죠? 이슬람 문명권에서 사람을 죽일 때 쉽게 죽이는 방법 되게 많습니다. 총 한 방으로도 되게 가능하고, 예, 목을 갖다가 매가지고 한 방에 쫙 끌어떨이면 그대로 가는 수도 있고,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피눈물 나게 그 고통스러운 방법이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잔인한 방법인데 아직까지도 시행하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여론이 무서워서 좀 드물긴 하지만은 가끔씩 보도가 나는 게 이슬람권에서는 극형,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사회에 가장 문제시되는 죄를 범했을 때에 극형의 뭐 국가 반역이라든지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나쁜 짓을 할 반인륜적인 그런 뭐 집단 살인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했, 이런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슬람권에서는 극형에 처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돌로 사람을 치는 방법이다. 어떻게 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을 중간에다 세워놓고 주변에 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각자 돌을 들고 와서 동시에 쳐버리는 거죠. 그럼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돌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피범벅이 돼서 죽는 방법, 이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인데 그리스 세계에서도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페르슈타인이궁이다. 슈타인이라고 하는 게 독일 말로 돌이죠, 그죠? 독일어권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이 전문 용어를 소개하다 보면 독일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 돌로서 페르슈타인 한다는 건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돌을 쓰는 방법이라는 게 페르슈타인이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이슬람권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안에 사는 나라 중에 이슬람 아닌데 이 쭈라고 하는 게 있죠. 유대인들. 유대 문화에도 이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 복음서를 보면 그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간음하면은 유대법에서는 이제 그 10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서 아주 큰 죄로 인식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붙잡히니까 사람들이 법대로 하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돌로 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곤란스럽게 빠뜨리기 위해. 왜냐하면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의 어떤 그 존재감이 어떻게 되면 좀 잔인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안 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곤란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자 하나를 잡아갖고 와갖고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가 했던 말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면서 다 도망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슬람 문화권, 유대 문화권에 이 승행했던 것이 그리스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옛날에는 그 잔인한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 극형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동양에는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동양 나름대로에 있는데 내가 차마 이런 얘기까지는 말하기 그런데 동양에 중국에 유행했던 거열형이라고 하는 게 거열형. 거열형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중국 역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방법인데 이것도 못지 않습니다. 이것도 걸리면은 아주 흉악한 국가적으로 무시무시한 잘못을 한 사람에게 거열해버린다. 거열형이 뭐냐? 이 술의 그자에다가 열, 그죠? 열자가 아무래도 찢는다는 얘기인데요. 형은 형벌이란 말이고 술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묶어놓고는 양사방으로 그 수레가 각 사람을 갖다가 끌고 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4마리 정도가 필요한데 수레가 한 4개가 필요해요. 그래갖고는 수레마다 하나씩 사지를 하나씩 이제 견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를 각각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면 사람이 늘어나겠죠. 쭉 늘어나서 완전히 찢어 죽이는 방법.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능지처참이 능지처참. 능지처참하고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거는 온몸에 있는 사지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반역자에게 주로 적용했던. 좀도둥한테 이런 데는 이거 안 하죠.
죄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국가에서 상징적으로 엄히 다스리라고 할 때 나타나는 건데 이 거열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열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양에서는 많이 유행하던 게 돌로 치는 버릇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가끔 알려지기는 했는데 기독교에서 많이 알려진 건데 원래는 서양에 좀 존재했던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십자가도 보통은 죽이고 난 다음에 다는 건데 살아서 다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이거는 정말 아주 국가 반란이죠. 노예 반란이랄까 아니면 뭐 완전히 왕권을 뺏으려고 했다. 이런데 잡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예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한테 일부의 기독권 유대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갖다가 자청하다 보니까 로마의 본디오 빌라드가 그걸 실행을 해버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긴 했는데 잔인한 그런 어떤 형벌 중에 하나다는 거죠. 이 얘기를 너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돌로 맞아서 이제 죽이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돌에 안 맞으려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면 시킨 대로 해야죠. 크레온이 시키는 대로. 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안티고네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메네가 이제 답을 하는데 자, 불행한 언니 상황이 그러하다면 대체 제 힘으로 이루거나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면서 이제 됐는데 여기서부터 대화를 자세히 보면요. 각자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메네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좀 평범한 겁 많은 사람으로 보면 되고 안티고네는 정의를 갖다가 따르는 원리 원칙을 추구하는 그런 캐릭터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사태의 정확한 진단을 할 줄 아는 게 안티고네죠. 왜냐하면은 원래 잘못을 범한 놈이 누구냐면은 에티오클레스라는 놈이죠. 왜?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동생이 욱하고 화가 나가지고는 외국 가가지고 군대 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안티고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함께 애쓰고 함께 행동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응?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으면 대체 어떤 대담한 일을요? 무슨 생각이신가요? 네가 나와 함께 저 시신을 손으로 들어 나른다면 말이다. 자, 시신을 갖다가 안 묻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묻어주자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 플리메니케이스인가요? 발음하기도 힘든데. 네, 정확히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클레스가 이제 대접받는 사람이고 플리네이케스가 외국에서 군대를 끌어들였던 사람인데 크레온이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티고네 입장에서 자기 피를 나눈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우리가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여동생 이스메네가 깜짝 놀라 예? 그분을 우리가 묻어주자고요? 이런 얘기죠. 그죠? 매장하려는 건가요? 도시가 금지한 일인데요. 국가에서 금한 일인데요. 보세요. 이 국가에서 금한 일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보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티고네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나는 확실히 나의 오라비를 묻을 것이고 네가 원치 않다면 네 몫까지 행하겠다. 네가 안 하면 내가 네 몫까지 해서 나는 하겠다는 거다. 예? 결단코 나는 형제를 배신했다고 비난받지는 않아. 양심이 거슬린다는 거죠. 왜? 누구 하나는 죽었는데 장례식을 당하고 누구는 장례식 없으면 도저히 이거는 양심이 거슬린다는 거죠. 자, 이스메네가 뭐야? 정말 고집스럽군요. 크레온께서 금하시는데요. 즉 자기들의 외삼촌이자 이제 국가의 최고 대표인 크레온이 하지 말라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죠. 그래서 안티고네가 하지만 내 가족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권한이 그에게는 없어. 맞죠? 왜냐하면은 가족 내가 하겠다는데 자기가 뭔데 이런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메네가 따져보는 거죠. 이 말이 이제 몇 가지 해서는 안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 언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둘의 아버지께서 자 오이디푸스께서 어떤 혐오의 대상으로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셨는지 스스로 밝혀낸 잘못의 대가로 스스로 눈을 찌르고서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먼저 우리 아버지가 당한 비극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험을 해서 될까요? 이런 얘기란 말이죠.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인데 어머니이자 아내라는 두 호칭을 가진 그 이미 말 자체가 모순되죠.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황당무계한 비극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꼬아 만든 올가미로 스스로 목숨을 자기 가족에 닥친 그 불운을 알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오카스테는 자결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스메네가 얘기하면 아버지 비극, 어머니 비극 다 얘기하는데 우리까지 비극을 만들자는 게 왜? 크레온의 명을 어김으로써 어떻게 돼요? 또 한 차례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고 크레온에게 불편한 감정을 준다든지 크레온만 불편하지 않겠죠. 테바의 사람들조차도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불행한 두 형제는 한날에 친족을 살해하면서 서로를 겨냥한 손으로서 공통의 운명을 이루어버려. 자, 불행한 이 두 형제, 우리 오빠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는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우리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또 한 차례 분란을 일으키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제 둘만 우리가 남은 상태인데 우리가 또 얼마나 끔찍하게 쓰러져 버릴지 보세요. 만약 우리가 법을 어기는 거죠. 통치자의 결정과 권력을 넘어선다면요. 이것도 뭐가 돼요? 크레온이 금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기는 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반역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면 강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겁나서 못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야 해요. 우린 여자로 태어났고 그래서 남자들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으로 우리가 더 강한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래서 이 명령과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라도 받아들여야만 하지요. 그러니 저는 지하에 계신 분들께 용서를 빌면서 권력을 가진 분들께 복종하겠어요. 지나친 행동은 분별 없는 짓이니까요. 결론은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자. 우리는 순리대로 살자.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규정했는데 따라가자. 괜히 우리 하나 대접받지 못한 이 오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서 동시에 국가적으로 끼칠 그 어떤 전반적인 마이너스 효과는 굉장히 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뭡니까? 현실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실리적인 판단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이렇게 키울 거냐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맞는 그러니까 이 이스맨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드러나는 게 명분과 정의를 중시하는 안티고네의 좀 대국적 사고방식과 이스맨이가 지닌 캐릭터는 현실을 중시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무사한일주의라고 할 수 있죠. 무사한일주의 오늘도 무사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인생 살면서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양단의 문제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건데 우리나라가 걸어왔던 인생길 국가적인 행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독재 정권 시대에 두 가지 노선이 있었어요. 독재 정권. 독재 정권이라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노태우 5공화국까지 독재 정권인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정권 시대에 이게 대항을 했던 사람들의 부류인데 세월은 흘렀습니다만은 이 정권에 두 가지 이 현실을 지키는 보수주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잘못을 잡아야 되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가 있단 말입니다. 심정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인구의 대다수는 보수주의로 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체제를 뒤집는 5공화국, 6공화국에서의 데모는 뭐라 그럽니까? 거국적인 움직임 대학생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구의 퍼센티지가 낮은데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 정면에 도전해서 문제시하고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얘기. 그런데 보수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노선이 그 당시에 지배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지배를 갖다 인정하지 않지만은 국가 발전이 급하고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유지해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갔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고민이 제일 많았냐면은
생계가 급하지 않고 자기가 개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시대에 지금 이렇게 봐서 불충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냥 조용히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갖고 고민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데, 제가 이 이스메네와 이 안티고네를 생각했을 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양자의 입장이 다 이해가 돼요. 당장 이 불의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불의를 지금 우리가 대드는 것보다도 기회를 기다려서 그때까지 참아서 정확한 기회를 보려고 하는 것도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자, 요 초기 영상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이 이스맨의 대화까지 했습니다. 이어진 영상에서 안티고네의 답변을 갖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